자, 유독 봄이 되면은 예. 마른 기침을 자주 하거나 코를 훌쩍이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봄철에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 좀 짚어볼까요? 네. 뭐 꽃 피는 봄이 오면 사실 꽃 구경 생각에 들뜬 분들도 계시지만 이 봄이 아주 괴로운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호흡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꽃가루나 미세먼지 때문에 훨씬 더 힘든 시기가 오게 되죠. 사실 이 호흡기 질환은 이런 봄철에 더 많이 증가하는 이유가 그런 원인 물질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미세먼지 속에는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런 것들은 쉽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죠. 더더욱이 우리 몸에 쌓이면 잘 빠져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호흡기만 유발하는 게 아니죠. 피부 질환, 안 질환 다 우리 몸에 닿는 부위에는 모발까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는 쉽게 기관지나 폐의 점막에 닿으면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침이나 또는 가래 같은 이런 호흡기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고요. 특히 중금속은 노약자나 임산부한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미세먼지나 황사가 구체적으로 호흡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볼까요? 네, 봄이 되면 이제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다 3종 세트가 다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황사가 3월에서 5월에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또 이 황사에 노출되는 날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문제를 유발하는 이유는 크기가 작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먼지는 황사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런 일반적인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 있는 섬모 등에 의해서 대부분이 걸러지고 바로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작은 미세먼지,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이런 미세먼지는 이런 섬모나 또는 기관지 점막의 코털과 기관지 점막의 섬모 같은 거에 의해서 걸러지질 않고 직접 기관이나 폐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해서 기관지염, 폐렴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더 작은 게 있어요.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우리 피부를 뚫고 직접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혈관을 직접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봄철에는 이 일반적인 먼지, 즉 황사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공격에 잘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심각성을 아직 피부로 직접 느끼지 못하겠다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 좀 앞으로가 더 걱정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즉 평방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만 증가하더라도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1.08%씩 증가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가 100 정도 올라가면 10% 정도 더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실내 대기오염 측정치와 또는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의 심혈관 질환 입원 환자 발생 건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요. 초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 전체 발병률이 1.18% 증가하고요.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이보다 2배나 되는 2.19% 정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미국 암학회 자료인데요. 미국 암학회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마이크로그램 이상씩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자의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12%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암 발병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 암도 늘어난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초미세먼지는 WHO 산하에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15 마이크로그램씩 증가할 때마다 폐암이 1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그램씩 증가할 때마다 폐암은 22%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황사가 경보가 발령됐을 이런 경우에는 외출을 좀 삼가하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다루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비만인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양이 더 많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뚱뚱한 사람이 날씬한 사람보다 이 미세먼지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비만으로 분류된 남녀 106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정상 체중 남녀 902명과 비교를 한 거죠. 1만 6천일 동안 주기적인 소변 검사를 해봤더니 비만한 사람의 일평균 호흡량이 24.56 세제곱미터로 나왔고요. 정상 체중인 사람의 일평균 호흡량이 16.4로 나왔습니다. 즉 비만인 사람이 약 40% 정도 더 많은 공기를 마시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더 많이 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서울대병원 검진센터 연구 결과도 하나 있는데요. 2009년부터 5년간 40세 이상 1876명을 대상으로 이 복부 비만인 사람들이 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세먼지 10 마이크로그램씩 증가할 때마다 폐활량이 10%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비만한 사람은 숨도 더 많이 쉬면서 미세먼지가 더 많이 몸으로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폐 기능에 훨씬 더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아무튼 이 호흡기 질환의 주범인 미세먼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봄철 유독 많이 생기는 호흡기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축농증이나 기관지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코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코 주변에 있는 부비동에도 영향을 주고 바로 기관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가 마른다 이런 느낌도 또는 기침을 하는 거나 가래가 생기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먼저 축농증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축농증은 바로 이 코 주변으로 눈 밑으로 또는 코 옆으로 만들어져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뼈가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이 부비동에 점막이 깔려 있는데요. 이 점막 세포들이 이런 미세먼지나 황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 안에서 고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고름이 꽉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부비동염, 축농증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축농증은 급성이나 또는 만성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울 수 있고요. 잘 낫지 않게 되면 수술적인 치료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두 번째로는 이제 기관지염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외래 진료를 제일 많이 받은 질병이 바로 이 기관지염이었습니다. 연간 1,508만 명 정도가 진료를 받았다고 하니까요. 5천만 명 인구에서 1,508만 명이 진료를 받았다. 이 대단한 숫자입니다. 네. 그만큼 많이 생기는 건데요. 이게 바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이런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숨쉬기가 조금 불편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천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천식으로도 건조한 계절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네, 천식 좀 짚어주실까요? 네, 천식은 어떤 알레르기 물질에 기관지와 또는 폐포가 반응을 하는 건데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즉 기관지로 가는 그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을 쉬기가 어렵게 되는 병을 천식이라고 하는데요.
천식의 증상으로는 우선 먼저 기침을 하고 호흡곤란이 있고 쌕쌕거리는 숨소리를 내면서 숨을 잘 쉴 수 없기 때문에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앉아서 잠을 자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병을 바로 우리가 천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천식 증상이 며칠간 지속이 된다거나 또는 잠을 하룻밤을 꼬박 샜다거나 하는 분들은 반드시 폐기능 검사를 받아서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천식이 생기는 경우, 즉 이 원인이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본인 스스로가 습진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경우에 천식 발생이 쉽게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이 가족력이 있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천식을 일으키는 물질 잘 알려져 있잖아요. 꽃가루라든지 동물의 털이라든지 진먼지, 진드기 같은 거에 의해서 천식 발작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런 거에 알레르기 반응을 하고 있다면 천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또 높죠. 마지막으로 소염 진통제 같은 약물을 먹었을 때 가려움증이 생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천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식이 한번 생기면 상당 기간 동안 계속 반복돼서 호흡곤란과 기침이 계속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바로 확인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기관지염, 천식과 함께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위험한 질환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어떤 질환일까요? 이름이 길죠. 예.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 폐의 기능이 뚝 떨어지고 폐가 기능 못하는 부분이 많아져서 폐로 숨 쉴 수가 없다, 숨쉬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병인데요. 2010년 세계보건기구에서 확인한 결과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세계의 사망 원인 중에 4위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큽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폐의 상당 부분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폐로 바뀌면서 숨쉬는 기능을 하는 폐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숨쉬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성면 같은 유해 물질도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기관지가 점점 좁아지고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폐기종이 만들어지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서 산소 공급을 계속 해야 되는, 또는 산소통을 달고 다니면서 코에다가 산소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병을 말하는데요. 주 증상은 기침과 가래인데요.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숨이 잘 쉬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걸어 다닌다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주 증상입니다. 대부분 40대 이후에 발생하고요. 주 원인이 흡연이니까 지금 현재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금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봄철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하면요. 아무래도 꽃가루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꽃가루 때문에 괴롭다는 분들이 봄철에 많은데요. 이 꽃가루 때문에 생기는 병이 제일 많은 것이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비염이기 때문에 증상은 뭐 일반적인 비염과 똑같죠.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나고 또 코가 막히는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꽃가루 때문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꽃가루는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꽃가루들이 주로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풍매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꿀벌이 암술과 수술을 연결해주는 이런 꽃들이 많죠. 그래서 열매를 열게 되는 이런 꽃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바람이 꽃가루를 날려서 암컷과 수컷을 연결해주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걸 풍매화라고 하는데, 은행나무는 암나무, 수나무가 따로 있는데 은행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바람이 연결해 주는 거고요. 벼나 보리도 그런 역할을 하죠. 잣나무나 소나무도 바로 이런 풍매화인데요. 이런 풍매화들의 꽃가루가 바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날리는 봄철에는
외출을 좀 삼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기면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치료는 사실 뭐 이제 병원에 가시면 저절로 다 알아서 해드릴 텐데 그래도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죠. 우선 원인 물질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요법이나 또는 약물요법을 병행하게 되죠. 완전하게 차단할 수는 없지만 원인 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줄이면 증상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꽃가루나 황사가 심한 날에는 야외 활동을 될 수 있으면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 안경과 마스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막아줄 수 있으니까 착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또 콧가루가 많은 곳에는 제초를 하거나 정원 손질하는 일들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이런 풍매화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생리식염수로 코 안을 세척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쓰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고, 천이라된 소파나 커튼, 카펫 같은 것들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사용을 좀 자제하시고요. 침구류를 일광 소독하시는 거 도움되고, 적당한 수분 섭취, 또 집안의 습도를 좀 올려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 치료법을 또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수칙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생활수칙도 굉장히 중요하죠. 생활수칙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하실 때는 뭐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외출 후에는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쌓인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샤워를 한다든지 머리를 감는 것이 좋겠고요. 눈이 가려울 때는 비비지 마시고 흐르는 물이나 또는 인공 눈물 같은 것으로 씻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목이 칼칼하다고 느끼실 때는 가글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뱉어내는 것이 좋겠고요. 물은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왜냐하면 호흡기가 축축해야 미세먼지를 적어도 좀 걸러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이 마스크를 그냥 아무 마스크나 쓰시면 안 되고 황사 마스크, 방진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예. 건강톡톡 오늘 이렇게 봄철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생활 속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 종류별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알레르기 한번 생기면 괴롭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이 있습니다. 음식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물들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많은 것이 우유나 계란이나 또 잘 아시는 복숭아, 딸기 같은 것들이 이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흡인성 항원이라고 해서 즉 흡입하면서 들어오는 것들인데요. 진먼지나 꽃가루나 또는 곰팡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약물성 항원도 있는데요. 아스피린 같은 진통소염제들이 이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접촉성 항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금된 목걸이를 했을 때 알레르기 유발되시는 분들이 있죠. 또 화장품이나 온나무 같은 것들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레르기 유발하는 물질이니까 알아두시고 좀 피하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호흡기 질환 예방에 가글이 좋다고 하는데 약품으로 된 가글 세정제 말고 소금물로 가글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소금물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죠. 따뜻한 물 한 100cc 정도를 컵에 따르시고요. 보통 우리가 쓰는 일회용 컵이 200cc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 반 정도 물을 따르시고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의 소금을 그 안에 넣으셔서 잘 저으신 다음 그걸로 가글을 하시면 충분히 목이나 인후부 쪽에 미세먼지나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들을 가글링 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봄이면 따끈따끈한 차를 즐겨 마십니다. 차를 마시면 한결 기침이 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호흡기 질환에 좋은 식품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호흡기 질환에 좋은 식품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걸 드신다고 큰 도움을 받으시기는 어렵고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 그런 음식들을 피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나
음료나 또는 물을 통해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드시고 특히 실내 습도도 40% 이상으로 좀 높여 놓으시는 것이 봄철의 알레르기를 조금 줄이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건조하면 기침을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서 가습기를 켜놓습니다. 가습기를 자주 켜는 것도 괜찮을까요? 질문 주셨어요. 그럼요. 특히 봄철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가습기를 이용하시는 거 큰 도움이 되고요. 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많다고 경보가 나신 날에는 청소를 하실 때도 분무기를 뿌려서 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가라앉은 다음에 물걸레질로 닦아내시는 것이 청소를 가장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습기를 오래 켜놓으셔도 봄철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자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